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44페이지 내분비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4페이지에 보시면 호르몬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죠. 자, 거기 이제 보시면요, 호르몬은 첫 번째 줄입니다. 몸의 특정한 부위에서 분비가 되며 순환계를 통해 온몸에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 자, 이때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혈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림프계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혈액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에 내용을 보면 그 호르몬은 특정한 세포, 표적세포에 작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작을 통해서 그 세포에서 어떠한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자, 아래에 가보시면 양가로 1번의 특성. 자, 특정한 내분비선에 생성이 된다. 혈액 또는 림프액이 또 가능은 한데 주로 혈액을 따라 표적기관에 운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가보시면 2번 동그라미. 자, 미량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호르몬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호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3번 가보시면요. 2번에 하나만 더 찝을게요. 맨 뒤에 가보시면 비교적 빠른 반응이다.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가 느린 반응은 아닌데 신경에 비해서는 느립니다. 그러니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빠르죠. 정기적 신호를 전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따라서 가는 것이 호르몬을 따라서 조절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호르몬도 나름 빠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적혀 있는데 둘을 비교하면 느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시면 같은 척추동물에서는 호르몬이 같다면 이루어하는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학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호르몬들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자,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반응을 멈추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성 피드백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더욱더 촉발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음성 피드백이고 양성 피드백 하는 경우가 옥시토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옥시토신 또는 이제 프로락틴, 얘네 두 개는 양성 피드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자궁의 수축이죠. 아기를 낳을 때 자궁 수축하는 것, 옥시토신이 나왔을 때 더욱더 자궁 수축이 잘 일어나고 그것이 더욱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락틴, 이건 모유의 분비죠. 모유의 분비. 그래서 모유를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이제 프로락틴이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이제 가보시면 6번에 단백질계 하고요, 스테로이드계가 있죠. 자, 오른쪽 이제 가보시면요, 종류에서 단백질 호르몬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열거할 건 없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 하면 뒤에 이거 붙여야죠. 무슨 론, 무슨 졸, 무슨 캔, 이 붙어 있게 되면 이것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아민류. 아민류에서 에피네프린 나왔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친유성입니다. 저 밑에 13번 각주를 한번 가보십시오. 에피네프린과 단백질 호르몬은 친유성인데 반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티록신은 소흡성 호르몬이다 라는 것 중요하죠.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작용기작이죠. 자, 1번에 보시면 단백질 호르몬 또는 이제 친수성 호르몬들의 특징인데, 수용성 호르몬인 단백질계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표적세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호를 전달할 때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GPCR도 있는 것이고 TK도 있는 것이고 또는 리간드 의존성 이온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물어보는 예는 드뭅니다만 이런 것들이 세포막의 단백질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찍고 가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포막 단백질들이죠. 세포막 단백질들. 자, 그래서 내부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달자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2차 전달자가 생성이 된다. 내부에, 세포 내부에 2차 전달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1차 전달자에 해당하는 애는 호르몬이잖아요. 1차 전달자에 해당하는 호르몬이 세포에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2차 전달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2차 전달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2차 전달자라고 하는 애들이 불활성 상태에 있던 효소 또는 기질을 활성 상태로 바꾸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쭉 가보시면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폭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폭포수 반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아래 보시면 반응은 폭발적으로 증폭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000달짜리 종류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CAMP, CGMP, 칼슘, DAG, IP3 5가지죠. 자, 넘겨보십시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 1천달자 세포의 신호분자인 1천달자 친수성 호르몬들하고 결합을 했을 때 수용체라는 것은 항상 막에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 가게 되면 그 안쪽에 2천달자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2차선달자. 그래서 그 2천달자에서 신호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 지용성 물질인 스테로이드라는 것 또는 작은 지질 분자는 크기도 작고 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바로 통과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럼 확산을 통해 가지고 통과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세포질, 자, 또는 핵도 가능합니다. 세포질 또는 핵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게 특징. 그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맨 끝에 가보시면 수용체 단백질에 의해서 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보시면 얘가 코티솔이라고 하는데 코티졸이라고 많이 불러요. 코티졸. 자, 그랬을 때 이 분자가 바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이 수용체가 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킨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코티졸과 같은 소수성 호르몬들은 직접적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수용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용체가 직접적으로 일으켜내고요. 이게 전사인자. 호르몬은 이 전사인자에 붙는 애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248페이지에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여러분 정리하는 표입니다. 우리가 어떻다 내용들 알면 외워놔야 돼요. 이건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자, 뇌하트 전해배 호르몬이 뭔지 외우셔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폐 자극 호르몬, 생식선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황층화 호르몬, 그 다음에 젖샘 분비 자극 호르몬, 프롤락틴. 각각 하는 역할들을 여러분 옆에 적혀 있는데 다 여러분 정리를 다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중엽의 인터메디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후엽의 호르몬 이거 매우 중요하죠.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특히 바소프레신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옥시토신은 자궁의 수축, 양성 피드백하는 경우로 중요한 케이스고요. 바소프레신, 신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혈관의 수축도 약간 일으켜요. 바소프레신은 혈관의 수축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수축도 일으키죠. ADH, 혈관의 수축도 일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능은 하니까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갑상선. 자, 티록신, 칼시토닌 두 가지가 있는데 티록신이 T4라고 불리는 요오드 화면이죠.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열 발생하는 게 특징. 칼시토닌은 뼈의 칼슘을 저장한다. 즉 혈액에 있는 칼슘을 제거한 역할. 혈액에 있는 칼슘을 제거한 역할이 칼시토닌이죠. 그래서 신장으로부터 칼슘을 방출하는 데 촉진을 시키죠. 자, 반면에 부갑성 호르몬의 파라토호르몬, 얘는 반대작용이죠. 칼슘의 재흡수 촉진한다. 즉 신장 쪽에서 칼슘을 이제 재흡수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산은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뼈에 있는 칼슘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이 파라토호르몬. 자, 그다음 부신피질, 알도스테론, 코티졸, 안드로겐. 자, 알도스 역할은요. 신장에서 Na 플러스 ion의 재흡수, K 플러스 분비예요. 그때 물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게 특징. 자, 그다음 코티졸, 혈당 증가시키는 게 특징. 근데 면역계 억제하고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은 코티졸의 농도가 체내에 증가하게 된 게 특징이죠. 자,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고요. 자, 그다음 수질, 부인 수질에는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 효과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또는 췌장인데 인슐린, 글루카곤 또 무지 중요하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췌장에 베타페 나오는 것이고 혈당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것은 췌장에 알파세페 나오는 것이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다음 밑에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이차성징, 남성 호르몬이죠. 자, 난소에서 여포에 나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황체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지만 프로게스테론이 독특하게 나오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을 적어놨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또 다른 배런의 억제입니다. 또 다른 배런의 억제.
임신을 지속하는 역할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도 여러분 딱 정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죠. 뇌하초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옥시토신, ADH 딱 정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궁의 수축을 일으키죠. 자궁의 수축. 신장을 가면 이건 물의 제흡수라죠. 물의 제흡수. 자, TSH 갑상선에 자극하면 T4라고 하는 티록신을 나오게 하죠. 티록신을 나오게 하죠. 자, 부신 피를 자극하게 되면 알도스테론 나오게 하죠. 알도스테론. 또 코티졸 나오게 하죠. 자, FSH, LH 정소로 간다 그러면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자, 그 다음 난소로 간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황체가 되었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이런 성질을 여러분 딱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요. 2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호르몬 분비의 피드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호르몬 분비는 혈액 속에 있는 그 호르몬의 양이 간 내에서 감지가 되고 자동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언제? 혈당 조절을 할 때. 혈중의 농도가 혈당이 높으면 억제가 되고 낮으면 분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혈당 조절에 보면 혈당량의 조절 중추는 간 내이다 라고 나왔죠. 시상 하부입니다. 간 내의 시상 하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 내의 시상 하부. 시상 하부가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간 내에서도 시상 하부. 자, 사람의 혈당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조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혈당일 때에는 혈당량이 올라갔을 때에는 부교감신경과 인슐린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 나오죠.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 딱 외우셔야 됩니다. 베타세포 나오는 것은 인슐린입니다. 알파세포에 나오는 것은요. 알파세포에 나오는 것은 누굽니까? 글루카곤입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저혈당일 때에는 교감신경과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코티졸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혈당을 다 증가시킵니다. 근데 코티졸의 역할은 약간은 다르죠. 비탄수화물성 대사를 촉발시키는 게 코티졸의 특징이에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죠. 자, 거기 이제 보형 보시면요. 삼투성 이뇨라는 거 보이시죠? 네 번째 칸에 삼투성 이뇨. 즉, 당뇨가 있게 되면은 포도당이 오줌통에서 나가기 때문에 오줌통에서 내 안에 있던 물도 같이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삼투성 이뇨라고 부르죠. 그럼 내 체액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나의 혈압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혈압을 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둘 다 저혈압이죠. 자, 비만과 연관성, 1형 당뇨병은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항체에 의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만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 수용체의 저항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걸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고 그 과다한 인슐린에 의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반응성이 사라지죠. 저항성이 커지죠.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것은 1형 당뇨병이죠. 2형 당뇨병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보시게 되면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슐린이 꽤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섬세포에 대한 자가항체, 섬세포는 랑게르 한스섬. 얘네들이 있는 곳이 이제 랑게르 한스섬이에요. 얘네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부릅니다. 내분비 조직인데 이 랑게르 한스 섬 조직에 대해서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 췌장 베타세포에서 파괴를 것이 상체죠. 그래서 1형 당뇨병에 걸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이제 수분량 삼투몰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바소프레신, ADH 항인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작이냐? 자, 삼투몰이 상승한다, 혈압이 감소한다라는 경우에 시상 하부에서 삼투몰 인지에서요 ADH를 분비시킵니다. 소금의 섭취, 혈류량 감소 일어나죠. 그런 경우에 나타난다는 거죠. 아래 보시면 신장의 집합관과 원위세관에서 물통로를 유지시킵니다. 물의 제흡수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럼 삼투몰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알코올 섭취를 했을 때 뇌하초 후엽에서 ADH 분비는 감소가 되는 게 특징. 이것도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ADH가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참고. 뇌하체 후엽은 항연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을 다 분비하게 되는데 둘 다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뇌하체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되게 잘 또 내요. 그러니까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지만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뇌하체 전엽의 호르몬들은 전부 다 뇌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 무기염량 조절에서 파라토로몬의 다른 이름은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부갑상선이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이 네 부분을 부갑상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부갑선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부갑상선 호르몬. 그럼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뼈로부터 칼슘을 방출시키게 되죠.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파골세포라는 걸 활성화시키죠. 파골세포. 조골세포를 억제시키고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조골세포를 사실은 통해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슘이 방출되는 것의 특징입니다. 신장에서는요. 칼슘 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칼슘의 재흡수를 합니다. 재흡수. 신장에서는 오줌으로 나가는 칼슘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부가세 호르몬이 신장으로 가면 신장에서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죠.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활성화된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소장에서 음식물로부터 칼슘 흡수하는 데 기여를 하죠. 얘가 칼시트리올이라고 부르거든요. 칼시트리올이라고 부릅니다. 활성화된 비타민 D. 얘가 신장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소장에서 여러분 칼슘을 흡수합니다. 이거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말 있죠. 자, 비타민 D라고 하는 그 특징.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서 합성되거나 섭취해서 생성이 되는 건데 불활성 비타민 D가 간과 신장 거쳐서 특히 신장에서 칼시트리올 변환되는데 활성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활성화된 비타민 D를 우리가 칼시트리올이라고 불러요. 이 칼시트리올이 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음식물로부터 칼슘을 흡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알도스테론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알도스테론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혈압이 떨어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또는 Na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낮다면 또는 K 플러스 농도가 높다면 자,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얘기들인데 여러분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중에 Na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낮거나 혈중에 K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높거나 또는 혈압이 낮을 때 이게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발시킵니다. 그럼 알도스테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신장으로 가가지고요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 거니까 Na 플러스 이온의 흡수를 하는 거고요. 재흡수. K 플러스 이온은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Na 플러스 이온이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재흡수가 같이 일어나고요. 물의 재흡수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혈압이 올라가죠.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몰라도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자, 갑상선 호르몬은 첫 번째 줄 기초 대사율을 높여서 열을 발생시킨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 자, 그 다음 저 밑으로 이제 가보시면 맨 마지막 줄인데요. 요오드 결핍으로 티록신을 생성하지 못하면 음성 피드백이 못 일어나요. 즉 음성 피드백이 못 일어납니다. 이 T4가 있게 되면은요, 이거 음성 피드백 하거든요. 이렇게 뇌하수체 전역과 시상하부를 억제할 수가 있는 건데 마이너스 이게 안 돼요. 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TSH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계속 나오면 계속 갑상선을 자극하거든요. 그럼 계속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면 갑상선이 계속 커집니다. 이게 무지하게 커져야 이게 비대증이 됩니다. 갑상선 비대증 돼요. 자,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지 못한다. 티록신이 원래 저거 해주는 건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혈중 TS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갑상의 크기가 매우 증가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가보시면요. 저희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자, 아래 가보시면은 2번 동그라미에 부신피질의 장기간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서 세 종류의 스테로이드로 분비된다고 그랬는데, 코티솔 또는 졸합니다. 코티졸과 같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다른 이름이에요. 자, 알도스테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이온의 변화를 일으킨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당의 농도를 변화시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 가보시면요, 각각의 그 특징들을 정리를 해놓았죠. 단기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글리코겐을 포당으로 분해시키는 것, 즉 혈당량을 올리는 것, 혈압 상승, 호흡률의 증가, 대사율 증가, 이런 것들이 에피네프린 효과. 반면에 맨 마지막 줄 가보시면 소화 활동의 억제, 즉 소화관 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수축을 시키니까, 또 신장 활동의 억제, 즉 오줌 만드는 과정을 좀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장기간 스트레스 반응을 보게 되면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적어놨죠. 저희는 신장에서 Na 플러스 이온의 흡수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물의 흡수가 같이 일어나서 혈액량의 증가와 혈압이 상승되죠. 자, 코티졸은 단백질과 지방을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탄수화물이라고 부르냐? 이거 이제 비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비탄수화물 대사를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비탄수화물 대사를 하는 겁니다. 비탄수화물 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 포당으로 전환이 되고 혈중포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면역계 세포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계는 억제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분비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쭉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생식과 발생 파트로 갈게요, 여러분. 자, 생식과 발생은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31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318페이지를 보시면 생식계가 나오죠? 생식계입니다. 자, 거기 이제 내용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끝에, 무성생식. 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의 부모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 이게 무성생식이죠. 반면에 유성생식입니다. 유성생식은 두 부모로부터 각각 간수분들을 통해서 배우자라는 게 만들어졌죠.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애들. 이런 애들끼리 융합을 하면 접합자가 됩니다. EN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죠. EN. 접합자. 얘가 이제 분열하면 우리처럼 이제 되겠죠. 세포가 한 10조 개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개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에 가보시면 유성생식입니다. 두 부모로부터 각각 유래한 생세포가 결합을 하니까 이미 누구끼리 결혼을 하는 거냐, 또는 이제 생세포를 만들 때 감수분열을 할 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큰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한 종에서의 개체들마다 유전적인 다양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종의 유지에, 생존에 되게 유리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상당히 생존이 유리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사람의 생식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에 정소라는 게 나와 있죠. 정소. 자, 정소는 몇 개의 결합조층이 이루어져 있는 수없이 꼬여있는 고기, 세정관들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소인데 세정관이 이제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정자가 만들어지죠. 정자가 만들어진 장소. 근데 그 만드는 정자가 운동 능력과 수정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소, 이쪽이죠. 이게 부정소인데 부정소로 오게 되면 운동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수정 능력은 완벽하게 획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만 거의 출제합니다. 수정 능력은 여성의 그 내부 생식계에서 획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관이라는 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오죠. 그럼 정낭이라는 게 있는데 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장소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정액의 대부분을 만드는 게 특징인데 그때 과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자의 에너지원이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립선이라는 걸 통과해가지고 우리 전립선 비대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비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앉아있게 되면 이렇게 자극을 계속 주니까 이쪽 부분이 계속 커져요. 자, 어쨌든 이게 나오는 곳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정낭에서 정액이 나오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서 사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요도구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갔는데요. 요도구선이라는 걸 앞에 이제 놔두고 지나가게 되는데 요도구선은 이 정자가 이동해 오기 전에 이 부분을 청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광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액이 오줌이 산성액이다 보니까 그걸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요도구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도구선이 중화를 시키게 되면 그 지역의 길이 이제 깨끗해졌죠. 그럼 정자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요도구선이라는 것이 있고, 요도구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액성 물질을 분비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오줌으로 인해서 생성된 상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넘겨보시고요. 자, 세정관의 그림이 이제 상세하게 그려져 있죠. 여기 이제 세정관이 정소에 들어 있는 거고요. 이 세정관을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크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정원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정원세포라고 하는 것이 유사분열할 수 있는 애인데 맨 끝에 있고요. 얘가 감수분열을 통해 가지고요, 안쪽에 세정관의 내강에다가 정자를 만들어 넣어놓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정소와 호르몬의 작용에서 정자 형성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는 사춘기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 형성 과정에서 FSH라고 하는 여포자극 호르몬이 필수 필요해요. 여성 호르몬 같지만 남성에게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이때 정자의 꼬리는 운동성이 없다, 이것만 알아놓으십시오. 운동성이 없다라는 것만 알아놓으십시오. 자, 운동성이 없습니다. 생생력도 없습니다. 세정관에 얻은 정자는 난자로 수정할 수가 없죠. 자, 부종소를 거치면서 정자는 pH 온도의 변화에 따라 내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난자 수정할 수 아직은 없습니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성의 내부 생식기관 들어갔을 때 생식력을 획득하면 그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디 세포라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세포. 레이디 세포가 여기 있죠. 라이디라고 적어놨는데 레이디 세포 여기 있습니다. 얘가 세로토닌 세포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테스토스테론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가게 되면 세로토닌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정자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런 세포를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세로토닌 세포가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정자처럼 만들었죠.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세로토닌 세포는 정자를 분화시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아래줄 보시면 두 줄을 봤을 때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죠. 레이디 세포도 분비된 테스토스테론 결합을 했을 때 정자 형성이 촉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가보시면요. 남자는 정원세포를 평생 보유하고 있어요. 정원세포는 유사분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분열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감수분열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1정모세포, 제2정모세포를 거쳐서 정세포로 가는 거예요. 제1정모세포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감수분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가 감수분열 다음에 이 제1감수분열 직전에 있는 그런 세포예요. 제2정모세포는 제2감수분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자의 구조입니다. 정자의 구조를 보시면 저 그림 아래쪽에요. 머리에 대부분이 이제 핵이 들어있죠. 이 부분이 머리부인데 여기에 핵이 대부분 들어있고요. 첨체구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난자의 막이 이럴 때 도움이 되죠. 자, 중편이라고 하는 자리, 이 자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영양분은 과당이었죠. 아까 정낭 속에 들어있었던 정액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그 과당이 에너지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부분은 편모가 있죠. 그 편모가 미소관으로 차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미소관으로 차 있고요. 편모 운동을 할 때 파동 운동하게 돼 있죠. 자, 넘겨보시고 이번엔 난소죠. 자, 난자를 생산한다. 여성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는 장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포라는 것이 이제 있고요. 여포 그 제일 뒤에 가보시면 제1남모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포라는 것이 들어있을 때 일체납포 안에는 제1남모세포가 들어있어요. 제1남모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활성화되면 배란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제2남모세포라고 부릅니다. 제2남모세포라고 부릅니다. 제2남모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 이제 가보시면 2번에 여포라는 게 있죠. 자, 여성도 똑같아요. 사춘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뇌 전엽에서 FSH, LH가 분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포는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게 되고요. 여포가 발달을 해요. 자, 아래에 가보시면 황체입니다. 배란에서 여포가 변화한 것이죠.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죠. 자, LH에 의해서 황체가 유지 발달되는 거예요. LH라고 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황체 형성 호르몬인 LH,
얘는 황체를 만들고 배란을 촉진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에스트로겐은 자궁근과 자궁 내막을 성장시키는 것이고요. 자궁 내막에 프로게스테론의 수용체를 발현시켜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 다음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부풀게 하고 혈관을 발달시켜서 태아가 성장할 조건을 만들어주죠. 아래쪽 가보시면 고농도의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FSH-LH 촉진을 통해서 새로운 여포의 성장을 막는다. 즉 또 다른 배란을 막죠. 그래서 우리가 경구 피임약으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혼합된 약을 먹기도 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배란하기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되어서 배란이 되는 거고,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황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체 형성 호르몬인 LH가 중심이 항상 돼서 외우는 게 좋아요. 그 앞에 단계에 있는 것은 여포기, 그 뒤에 단계인 것은 황체기인데, 여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고요. 황체에 나오는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은 황체에서도 일부 나오니까 그 사실도 우리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되면은 자궁의 내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크게 발달하는 특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도 크게 올라갔다 감소할 때 황체가 퇴화되게 되면 백체가 된다 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백체.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나왔잖아요. 백초라는 이 표현이. 백체가 되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분해가 자궁 내막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월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착상을 하잖아요. 21일째 착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일째 착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착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HCG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HCG라는 호르몬은 이 성숙한 황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땐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특징이 보여요.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자, 넘겨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내용은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임신을 했을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착상한 폐하는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줄 HCG 호르몬을 분비하는 겁니다. HCG 호르몬은 황체가 퇴화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럼 퇴화하지 않은 황체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높은 농도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은 일어나지 않고 여성의 몸을 황체기 상태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임신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배란이 억제가 됩니다. 자, 경구피임약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1대2 비율로 고농도로 넣어주게 되면 경구피임약이 되죠. 자,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가 더 이상 배란할 게 없으면 생기는 것이 폐경인데 여성 호르몬 분비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325페이지 난자 형성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 밑에 보시면요. 사춘기 이후에 한 달에 하나씩 제1난모세포를 성숙을 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30세에 애를 낳았다. 그럼 그때 쓰인 난자는 제1난모세포로 30세까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감소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원지 생세포가 줄기세포인 난원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이다. 난원세포는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증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난원세포는 퇴화되어서 없기 때문에 여성은 난원세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퇴화 시기에 만들어 놓은 제1난모세포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제1감술 전개에 멈추게 해놓고요. 이런 식의 세포를 제1난모세포 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난원세포가 퇴화 시기에 퇴화가 되기 때문에 이미 생성이 된 제1난모세포만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아래 가보시면 자, FSH에서 여폰의 제1난모세포가 제1감술을 마치고 제2감술을 시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배란을 하게 되면 제2감수 분열에 멈춰 있게 됩니다. 자, 제2감수에 멈춰 있으면 그것을 배란을 하는 거야. 제2난모세포는 여포가 파열리 열리는 배란까지 방출된다. 난자가 배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1난모세포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제2난모세포가 배란된다는 사실, 배란한 후에 정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요. 정자가 난모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수분열이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감수분열이 그제서야 끝나는 거야. 정자가 침입하면.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게 되면 난자의 감수분열은 불균형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작은 세포는 극체가 된다. 그러니까 난자가 이제 큰 게 되는 거고요. 난자는 딱 하나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난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난자는 개구리에 대한 거를 거의 기준으로 출제를 한 거니까 개구리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방구 쪽은요, 여러 가지 세포의 물질이 다 들어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세포가 있는 곳. 나날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정자가 침입하는 곳이기도 하고, 반대로 식물방구라고 하는 쪽은 난황이 꽉 차 있는 부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부분, 난화를 방해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경우에는 난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방구를 찾기가 어려운데 개구리의 것은 딱 반반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의 것은 딱 이렇게 반반, 위에는 동물방구, 아래쪽은 식물방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의 난자는요, 배란시 난자는 제2난모세포입니다. 제2감순을 중기 상태고요. 정자와 만나면 감수 분열을 다시 하는 겁니다. 완료를 하면 이제 수정을 이제 마치게 되어 있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수정과 임신. 자, 수란간 상부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이쪽 수란간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란간은 난자 정자가 만나는 자리가 수란간이죠. 난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거기서 수정을 하면요, 계속 분열합니다. 계속 분열하거든요, 여러분. 분열을 하고 분열하면서 포배 상태, 포배 상태에서 착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포배 상태거든요. 포배 상태에서 착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낭배기로 가는 거예요. 포배 상태에 착상합니다. 포배 상태에서.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정한 후에 4, 5일이 지나서 포배. 그럼 자궁에 도달하죠. 그럼 24시간 후에 나날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수정한 후 24시간 후에 접합자가 난을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3, 4일이 지나면 자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자궁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배반포라는 포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착상을 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임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A번 한번 잠깐 그것만 볼게요. A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시간이 지나면 태반이 여성 호르몬 분비해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그래서 황체가 나중에 태아되고 없어질 때 태반이 그 역할을 다 대신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태반에서는 모체의 혈액과 태아 혈액이 섞이는 건 아니죠. 태아의 동맥과 정맥만으로 탯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관 형성이 일어나서 거의 이때쯤이면 사람 형태가 다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보시면요. 임신 2분기죠. 임신 2분기. 자, 거기서 보시면 HCG가 이제 감소를 하고 황체는 퇴화하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등의 물질, 여성 호르몬은 태반에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태반에서 계속 프로게스테론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배란은 계속 막히는 거고요. 임신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의 수축도 막거든요. 수축을 막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를 하고 에스트로겐이 쫙 올라가면서 이제 임신 상태 끝나고 아기를 낳게끔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시게 되면 329페이지 발생 단계 얘기가 나왔죠. 자, 배발생에서 수정 과정입니다. 성계에서 집중적 연구가 되어 있죠. 자, B번에 보시면 정자의 침입. 자,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발생 단계에서 여러분,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자의 첨체에서 젤리층을 분해하는 효소를 나오게 합니다. 이게 첨체 반응이죠. 첨체 효소가 나옵니다. 이게 분해 효소입니다. 그럼 정자 첨체가 정자에 침입할 수 도와주는 건데, 그때 앞쪽에 이 빈딘이라고 지금 불리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거 단백질 이름이고요. 정자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난자의 단백질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특이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첨체 반응의 일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줄 끝에 가보시면 하나의 정자가 침입을 하게 되면 다른 정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양이온의 유입이 일어나요. 양이온의 유입. 그러면 막전압이 쭉 올라갑니다. 양성으로 올라가요. 그럼 탈봉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탈봉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걸 이제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자, 내부에 칼슘 이온이 증가하게 특징입니다. 세포 내부에 칼슘 이온이 증가하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칼슘 이온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막 아래에 있던 이 피층 과립 소낭이 피지를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앞에 잠깐 가보면요. 자, 여기 이제 정자가 자신의 단백질을 가지고 난자의 단백질과 결합을 했을 때 신호가 들어가요, 신호가. 그럼 신호가 들어오면 소포체에도 칼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칼슘이 나오게 되면 이 피층 과립들을 밖으로 분비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분비가 되면서 수정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수정막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다른 정자는 못 들어와요.
자, 그 상태에서 난자가 활성화됩니다. 역시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난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난자가 활성화가 되면 DNA 복제가 일어난다. 지금 교재 있죠. 또는 막의 생합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하죠. 이제 수정막을 만들기도 하고 피층 과립 반응을 통해서 수정막을 형성하기도 하고 피층 과립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피층 과립을 분비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난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막의 합성을 일으킨다. 분열을 해야 되니까요. 막의 합성을 해야 되고 DNA 합성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날이라고 하는 단계, 나날이라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이건 나날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 수정 과정 실제를 하게 되면은 성계거든요, 거의. 성계에 대한 특징을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 나날이고, 그다음 낭비형성입니다. 출제는 이제 거의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나날이 있습니다, 나날. 자, 이거 이제 칼슘이 파동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정자가 침입하면 칼슘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쫙 이렇게 퍼집니다. 퍼지면은 이 피층 과립들이 분비가 되면서 수정막이 형성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날입니다. 자,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포의 생장이 없는 할구수만 증가하는 게 특징. 자, 그리고 세포의 크기는 크게 줄어든 게 특징. 자, 나날 시 한 세포의 DNA 양과 염색체 수는 유지가 되는 게 특징. 자, 반면 DNA 양, 염색체의 수는 모두 2배씩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배아의 것이니까 그런 거고요. 세포 하나당 그럼 다릅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당은 DNA 양과 염색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배아기 때문에 세포를 다 합친 겁니다. 세포들을 합치는 거죠, 이건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정한다고 했을 때, 개구리의 나날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개구리의 나날의 경우 보게 되면, 이쪽 뒤쪽에 정자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이쪽 피층 회전이 일어나죠. 피층 회전이 정자가 침입해서 일어나면서 등 쪽 부분에 회색 신호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세 줄 볼게요. 정자가 동물극 쪽으로, 동물방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자가 침입해 들어온 지점 쪽으로 동물방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동물의 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간혹 등이 될 부분에 회색 신호가 나타나는 종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개구리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축은 이미 결정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전후축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후축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정자가 들어오면 등 쪽과 배 쪽, 좌측과 우측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등 쪽과 배 쪽의 결정이 일어나고 좌우측 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요. 332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불균등항이 일어나죠. 분열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날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분열은 회색신을 반으로 나누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고요. 두 번째 분열은 이제 회색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함하지 않은 분열이 일어나고 세 번째 분열은 위쪽 동물연구의 치우친 분열이 있죠. 자, 이걸 이제 불균등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불균등항이 일어나서 정자가 침입한 그 동물방구 쪽과 식물방구 쪽이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그림 밑에 난황은 양분이 없어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고요. 전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사 일어나지 않고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조금은요. mRNA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난자를 만들 때 이미 어머니 몸속에서 mRNA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은 없다. 이건 아니고 거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전사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세포 주기에 S기, M기는 있지만 지원기지 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포의 크기도 커지지 않죠. 자,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상실배는 뭐 이런 기가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포배입니다. 자, 포배는 아셔야 되는데 자, 상실배 이후에 세포들이 표면으로 이동해서 포배강을 형성한다. 포배강은 이제 안쪽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이걸 이제 우리 포배강이라고 하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포배강입니다. 포배강. 이게 포배강이죠. 이 안에는 액체가 차 있습니다. 이 액체가 차 있고 나눠 놓은 거예요. 세포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이 공간을 띄워놨고요. 이제 형성체라는 게 좀 이따 만들어지면은 이 가운데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물을 채우면서 양쪽으로 이제 신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포배강을 형성하면서 공모하게 된다. 아직 세포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라 불러요. 배아 간세포, 간은 줄기 간자입니다. 자, 이 포배 상태의 세포들은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아직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포배가 형성된 후에 특정한 지점으로부터 세포 난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구라는 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원구. 개구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항문이 나중에 항문. 이 구멍이 항문이 되기 때문에 후구동물이라고 부르잖아요. 파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쪽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안쪽에 뇌배엽, 빨간색 부분이 이제 중배엽, 파란색 부분이 외배엽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죠. 이동이 쭉 일어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뭐가 받는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저 밑에 가보실게요. 자, 5번 동그라미 가보시면 335페이지 5번 동그라미 가보시면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뇌배엽, 외배엽, 중배엽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뇌배엽은요. 낭배의 세포 안쪽 층에 있는 건데 소화의 상피, 호흡기의 상피, 간, 방광, 갑상선 등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배엽은요. 바깥쪽에 있는 표피, 신경계 등이 되는 겁니다. 표피와 신경들은 전부 다 돼요. 눈의 각막, 손톱, 발톱 다 외배엽입니다.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배엽, 외배엽과 뇌배엽 사이에 있는 세포층, 척색 또는 척삭 또는 결합 조직들, 심장, 배설기관, 신장, 콩팥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해가시죠?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척삭이라고 하는 것이 신호를 줬을 때, 척삭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있는데요. 신호를 줬을 때 이 외배엽의 분할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고요. 안쪽에 신경관이 만들어지고 그 위쪽에 신경 능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아래쪽에는 신경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중추신경계를 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뇌와 척수. 신경 능세포가 주로 말초신경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특징으로 외워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척삭이 뒷면 중배엽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신호를 위로 보냅니다. 그럼 외배엽이 신경관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줄 끝에 가보시면 신경관이 확장이 되어서 앞쪽은 뇌가 되고 뒤쪽은 척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쭉 가보시면요. 자, 성구동물, 후구동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성구동물은 원구가 입이 되는 애들입니다. 원구가 입이 되는 애들. 후구동물은요, 원구가 항문이 되는 애들입니다. 후구동물은 극피동물과 반색동물이에요. 극피동물, 반색동물, 척삭동물. 이것이 극피동물, 반색동물, 척삭동물. 이것이 후구동물입니다. 후구동물. 후구동물, 극피동물 대표적인 케이스는 성게가 있고요.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외워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척삭동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어류, 그 다음 양서류, 그 다음 포유류, 우리 발달한 애들 다 말하면 되겠습니다. 조류, 또는 이제, 파충류, 빠졌네요. 파충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배발생기구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맨 마지막 가보시면 339페이지 가보시면 요 내용 이제 나오니까 읽어볼게요. 자, 다핵세포 예정화, 초파리, 곤충류 등에서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분열을 할 때 초기 단계에 세포가 핵분열만 하고요. 핵분열만 하고 세포질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다핵세포의 형태를 가진 게 특징입니다. 곤충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세포들은 연결되어 있는 다핵화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고 그 세포 내에 농도 기울기 형성이 되어 있어요. 특정한 유전자들, 산물들의 농도 기울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발생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농도 기울기에서 뭐가 먼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앞쪽에 주로 존재하는 물질의 이름이 비코이드죠, 여러분. 비코이드는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넣어줬습니다. 비코이드. 뒤쪽에 있는 것은 나노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나노스. 비코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쪽에 있고 뒤쪽에는 나노스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운명이 사실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식과 발생 파트를 좀 가볍게 빨리 봤는데 그 특징들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신경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경계는 앞쪽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22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신경계에 대한 특징이 나왔죠. 신경계에서 여러분 아래 내려가 보시면 역치와 실물의 호칭이 나왔습니다.
역치라는 값이 넘어가야지만이 신경세포 활동량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즉 활동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 세기인 거죠. 역치값은 뭐 세포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가보시게 되면 그 아래에 가보시면 2번 동그라미에 실물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단일 세포, 근섬유라든지 신경세포가 활동량을 발생시키는 건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면 자극의 세기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활동량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제 가보시면요. 뉴런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런의 구조 특징들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구성과 보시면요. 저 밑에 세포체 후상돌기 이 두 가지가 자극을 수용하는 장소죠. 세포체 후상돌기는 자극을 수용하는 장소. 축삭 또는 축색이죠. 활동량을 발생시키는 장소. 시내스 말단 쪽으로 활동을 전달합니다. 자, 시내스 말단 다른 세포에게 다른 뉴런에게 자극을 전달하는 곳 이게 이제 시내스 말단이죠. 자, 어떤 뉴런은 축삭이 수초라는 절연성 물질로 쌓여 있죠. 수초가 있으면 유수신경입니다. 자, 수초라고 하는 것은 뉴런이 아니라 수반세포라고 하는 세포에 변형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수반세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축삭이에요. 자, 유수신경의 경우 수초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을 낭비결절이라고 부르는데 낭비결절에서 활동량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자, 넘겨보시고요. 자, 유수신경이 나왔죠. 유수신경이라는 것은 그 줄 끝에 가보시면 낭비의 결절에서만 도약전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즉 낭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연이를 발생하는 게 특징이죠. 자, 이게 유수신경의 모습인데 랑비의 결절이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게 랑비의 결절이에요. 랑비의 결절은 이 사이사이에서 활동연이를 발생시키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도약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프하듯이 가는 거죠. 활동연이가 점프하듯이 가는 거니까 도약전도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무수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가보시면 흥분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즉 전도속도가 좀 약간 느린 편이고 무촉동물의 신경인데 수초가 없는 게 특징이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특징들 읽어보시고 자, 넘겨보시고요. 자, 뉴런의 흥분이라는 게 나와 있죠. 뉴런의 흥분. 자, 첫 번째 1번 휴지 상태입니다. 자, 휴지 상태에서는 첫 번째 줄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작동하고 있고요. 이때 그 다음 줄 보시면 K 플러스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K 플러스이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mV 갖고 있죠. 이때는 세포 밖으로 K 플러스 이온의 유출이 가장 큰 편이에요. 자, 그러다가 2번 탈분국이죠. 뉴런의 자극을 받게 되면 축삭막에 있는 Na 플러스 채널이 열립니다. Na 플러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쭉 올라가는 것은 Na 플러스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탈분국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전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K 플러스 채널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K 플러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쭉 떨어지죠. K 플러스 채널이 열려가지고 재분국과 과분국이 일어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K 플러스 채널이 열리게 되면 K 플러스는 축삭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8번 각주로 가보세요. K 플러스 채널 열리면서 재분국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이때 Na 플러스는 빨리 닫히지만 K 플러스는 늦게 닫히기 때문에 그 결과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과분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분국이 일어난다는 것도 K 플러스 채널이 열려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Na 플러스의 투과성이 높은 부분은 이 부분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K 플러스의 투과성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은 뭐 그림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넘겨보시고 시냅스에서 흥분 전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시냅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전기적 시냅스라는 것과 화학적 시냅스라는 것이 있죠. 자, 2번에 보시면 전기적 시냅스. 자, 전유유런과 후유런이 직접 붙어가지고요. 간극연조 연결되는 게 특징입니다. Na 플러스에 바로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세 번째 줄 가보시면요. 간극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화학적 시냅스보다 전달 속도가 빠른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화학적 시냅스를 보시게 되면요. 다음 줄 뉴런 간극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경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 종류에 따라서 후유런의 흥분이 일어나거나 또는 억제가 일어나기도 한 거죠. 자, 아래에 보시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를 연결해놨는데 외우실 건 아니고요. 자, 넘겨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를 얘기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워낙 유명한 예니까요. 자, 234페이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아세틸콜린의 그 특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프는 뭐 참고 삼아 보시라고 그림들을 이렇게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는 게 활동량이 올라가는 케이스고요. K 플러스이 나가는 게 재분국이라는 케이스를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이 먼저 들어올 때 이렇게 쫙 먼저 일어나고요. 그죠? K 플러스이 나갈 때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죠. 먼저 일어난 게 이거죠. 이쪽 방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호가 이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
자, 이것은 직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신경의 직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전도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은 마치 도선이 두꺼워졌을 때 전기저항이 적으니까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이건 도약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초라는 지역에서는 활동력이 없고요. 이쪽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이 발생합니다. 도약전도 하듯이 전달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온의 전달, 시냅스 정보 전달, 전기적 시냅스의 모습, 화학적 시냅스의 모습이죠. 자, 이 그림이죠. 자, 흥분의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럼 전유론의 수축 말대 도달합니다. 액션 포텐이 도달한 거죠. 액션 포텐이 도달합니다. 액션 포텐이 도달합니다. 이쪽 활동에 전달했죠. 자, 그렇다면 시냅스 축삭 돌기 말단의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안쪽으로요, 칼슘 이온이 유입이 되고요. 칼슘 유입이 되면 이 시냅스 소낭이 갖고 있었던 시냅스에 있었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활동에 도달을 하고 칼슘 이온이 들어오고 전달 신경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비되면 그 다음 후일원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여기서 물질이 확산이 되었을 때 후일원의 수상돌기에 있는 또는 세포체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이온 통로이기 때문에 얘가 문을 열어요. 그러면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갑니다. 뒤에 유런에 탈분곡이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럼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반응이 진행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응은 이제 분해죠. 이거 분해.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 회수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액션 포텐의 도달, 칼슘의 유입,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수용체 결합을 했는데 수용체가 이온을 통과시키는 것, 그 다음 효소에 의한 분해. 자, 이렇게 해서 신경 전달에 대한 얘기를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신경계에 대한 특징들을 열거를 했거든요. 자, 보시면요. 중추신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질과 수질을 나눠 놓았죠. 그죠? 피질과 수질을 나눴습니다. 피질 쪽에는 운동 감각 중추가 있습니다. 운동 중추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에 있고요. 감각 중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정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가보시면 몇 가지 이제 또 다른 기작들, 시각, 후두엽이죠. 그 다음에 청각, 측두엽이고요. 미각, 후각 등의 반응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에는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죠. 무의식적으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C번의 간내. 자, 시상은 정보가 입력되는 중추. 시상 하부라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의 중추이기도 하고 내분비계 조절을 하기도 하고 혈당, 체온 등을 조절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중내. 자세 유지, 안구 운동, 동공방사, 수전체 방사. 자, 그 다음 연수. 연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연수의 수질 지역에서는요. 자율신경 하위 중추라고 되어 있죠. 혈당 조절, 호흡 조절. 그 다음에 심장박동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내라고 부르게 돼요. 숨내. 숨을 쉬는 데에 관여한다라는 표현으로 숨내라는 표현을 합니다. 숨내. 자, 그럼 척수. 척수는 주로 반사작용하는 게 특징이죠. 자, 넘겨보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말초신경이 나왔습니다. 자, 말초신경 크게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나눠요. 체성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율신경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인데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전신경과 저루신경이 이제 있게 되고요. 절전신경이라고 하는 것과 저루신경이 앞에 있는 신경, 뒤에 있는 신경인데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앞에 있는 신경이 짧고요. 뒤에 있는 신경이 긴 게 특징이고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길고 뒤에 있는 게 짧은 게 특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분비되는 물질이 달라요.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절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어 있고 저루신경에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절전, 저루신경 모두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역할이죠. 자, 밑에 가보시면 교감신경과 부교감 역할들.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서 분비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심장박동 촉진하죠. 혈압 상승시키죠. 소화 억제하죠. 동공을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게 특징. 이거 다 이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물학에 외울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림으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그림 보시면서 교감신경의 특징, 부교감의 특징을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경계까지 전체 내용을 빠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교재 내용도 한번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보셨어요. 교재 내용을 이렇게 암기하다시피 해놓으셔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물이 좀 외울 게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까, 외울까 체크해보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